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평가단 문제는 이제 34회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걸 이제 한 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34회까지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봤지만,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10문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고 맞출 수 있는가, 이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종합문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 종합문제 형태에서 풀 수 있겠는가,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1번은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도 단계에서 먼저 이제 양도를 한다고 했을 때 두 개로 나눠봐요. 사업성이 있는 상태가 있고 사업성이 없는 상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가 돼요.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요. 이제 사업성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없으면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은 여기에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또 나와요. 또 양도소득세가 나와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으로 이렇게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고 지방교육세가 나오는데, 지방교육세는 절대 양도 단계로 나올 수 없어요. 지방의 소득세하고 지방의 소득세는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 감면을 받게 되시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것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까지 해서 요게 나올 수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여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 안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종합소득세도 요것도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또 인지세라는 세금도 나올 수 있어요. 인지, 수입인지를 그 계약서에다 붙일 때 그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제 문제 2번 가보죠. 취득의 시기에 대한 설명, 취득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그럼 공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사실과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갑니다. 네 번째는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그 재산 분할은 등기만 하면 되니까 등기 한 날을 취득일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5번은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등기일이 아니라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로 가면 돼요. 공사, 준공, 인가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어요. 이제 3번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그래 1번에서 주택의, 공동주택의 개수를 통해서 가액이 증가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인 경우는 이건 비과세. 네, 형제 간에 부동산을 상호 교환했을 때는 이거는 과세, 유상거래로 봐서 과세. 직계 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무상으로 봐서 과세. 또 파산 선고 처분으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유상으로 봐서 과세. 조합원용으로 주택 조합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도 이것도 조합원에게 과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되지 않는 것은 이제 1번 요것만, 1번만, 이거는 비과세니까
1번은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4번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네, 두 번째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서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해버리면,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해버리면 그때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등록하기 전에 신고는 안 했더라도 돈만 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로 인정이 돼요. 신고하고 납부로 인정이 되니까 그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2번이 답이 돼요.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등기를 다시 정정하게 되는 것은 요거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채권 금액으로 대신 쓰면 되는 거고, 은행, 금융하고 관련된 것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 5번에서 재산세 표준세율이 비례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물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비례세율로 되는 것은 이제 비례세율로 가는 것만 몇 개 찾아볼게요.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례세율이고, 네, 건축물은 모두 비례세율이고, 네, 주택인 경우는 별장이 비례세율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별도 합산 초과 누진세율이고 분리과세 비례세율이고, 네, 끝에 가면 건축물은 모두 비례세율이고, 주택, 별장을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별장을 빼고 일반 주택은 이거는 초과 누진세율이 돼요. 그래서 비례세율로 돼 있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은 정답이 4번 이렇게 정답이 지금 비례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정답이 지금 잘못 표시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비례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비례세율이면 기업권에 나와 있는 것은 별도 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이거는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도 일반적인 경우는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례세율로 되는 것은 비례세율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니은, 디귿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4번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정답이 이게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네, 문제 6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네, 1번은 토지분이네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지정된 이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요거는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분리과세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네,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합하여 70%까지가 아니라 이번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8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게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는 종부세 계산할 때 그런 주택은 주택수 계산해서 빼드리니까 이런 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납부할 세금이 400이네요. 6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는 건 맞는데 400이면 250만 원은 초과하고 500이 넘지 않았죠. 250은 넘고 500이 넘지 않았으니까
250만 원 초과액을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0에서 250을 빼버리면 나머지 150만 원만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6개월 안에 분할 납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5번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에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그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 모두가 각각 집 하나씩 가진 걸로 보고 종부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 요게 틀렸어요. 네, 문제 7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죠. 문제 7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거주자 갑은 이혼을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 분할 났네요. 재산 분할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의 소유권에 이전하였다. 그러면 재산 분할로 이전했을 때는 내가 내 것만 단순히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 아닙니다. 이런 건 양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계장치를 처분했다. 기계는 양도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양도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이런 건. 네, 거주자 병은 소유 토지를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토지에 가여 담보된 은행 채무를 인수했다. 그럼 동생의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부담부 증여해서 인수분은 양도, 인수 이외는 증여. 그럼 인수한 것은 양도니까 양도는 3번이 양도네요. 그다음에 4번은 건설업자. 자, 업자예요. 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했다. 업자가 하는 것은 요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요.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했다. 그럼 공매나 경매는 양도지만 내가 내 물건을 다시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 이게 답이에요. 8번. 양도 차익과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은 이제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나왔네요. 그럼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냈으면 이 부가가치세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기 때문에 취득가격에서 취득가액에 포함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양도 당시에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을 1번으로 하고 감정가액 2번, 기준시가 3번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고 이건 맞았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매매 사례가액이 1번, 감정가액이 2번, 환산 취득가액 3번, 그래도 안 되면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면서 징수한 조정금, 그러면 조정금을 냈더라도 내가 실제로 그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한 게 아니라 나중에 조정금으로 지급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5번에서는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으면 다른 소득에서 이미 비용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취득가격 계산에서 다시 포함할 수 없고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1번이 됐네요. 이제 9번으로 가보죠. 세율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상업용 건물이네요. 1년 이상 2년 미만 등기된 건물. 1년에서 2년 사이니까 40%. 1년 미만 조합원 입주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양권은 60%.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데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1,200만 원이 안 되면 가장 낮은 16%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미등기는 70%입니다. 그럼 9번은 3번이 답이 되죠. 이제 20번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양도 과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는 거고, 두 번째요. 환차익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빌린 돈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서 팔면서 환율 차이로 인하여 환차익이 발생이 되면 그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실질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4번은 X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안 돼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지만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4번 이게 틀렸네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평가단 문제를 촬영하면서 그 전에는 제가 마스크를 이제 벗고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벗고 촬영할 때하고 마스크 쓰고 촬영할 때하고 여러분 느낌이 아마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습관적으로 선생님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저게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마스크를 이제 벗고 강의를 하면은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번까지는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 우리 영상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사정상 이제 큰 대강의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실에서는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선생님이 오늘은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촬영했지?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실 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지금 그 멘트를 남겨드린 거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셔가지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 바라네요.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